예, 오늘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역할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중화공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의지만 가지고 중화공업이 육성될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많은 개도국들이 왜 중화공업 전략에서 실패하고 오히려 이 저성장의 덫에 갇히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이 중화공업이 어쨌거나 우여곡절도 있었고 우리도 나름대로의 그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국이 이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화공업 기반의 그 경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있었고, 이게 바로 이제 한국 경제 발전 모형이 다른 나라에 쉽게 전파되기 어렵거나 또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로부터 배워가기 어려운 아주 우리만의 독특한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 발전에 아주 그 코밋한, 아주 그 헌신한 리더십과 대통령의 리더십과 그를 둘러싼 유능하고 국제화된 저 경제 전문가들과 테크노크라트, 소위 공무원들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여기에 하나 더 있다. 거기에는 바로 그러한 정책과 제도와 리더십과 테크노크라트와 같이 소위 그 맞장구를 쳤던 우리나라의 그들 못지않은 비전과 능력과 리더십을 가졌던 기업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뿌리는 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죠. 현대그룹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삼성은 뭐 잘 아시다시피 모직, 설탕, 또 그 전에는 이제 무슨 정미소로부터 시작됐다고 다 삼성그룹 역사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만들었다. 또 현대그룹은 뭐 아시다시피 정주영 회장이 강원도에서 이제 월남을 해가지고 자동차 수리공으로부터 시작해서 현대건설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에 가서 현대건설로 이제 돈도 벌고 뭐 이래가지고 오늘날 현대그룹이 되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 LG의 모태는 이제 락키 금성이라는 그룹이었고요. 락키 금성은 아시다시피 럭키 치약이라든지 금성사 라디오라든지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업자인 구인회 회장의 이제 그 구리무하고 구리무 포장 용기를 만들다가 이제 플라스틱 산업에 진출한 거고요. SK의 모태가 된 선경도 60년대에는 사실은 그 폴리에스터, 화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다 많은 분들이 왜 선경 학생복지 입고 다니고 뭐 다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SK가 됐고 오늘날은 이제 통신산업과 석유화학 분야에서의 아주 이제 큰 기업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60, 70년대에 나름대로의 그 작은 규모의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에서 물론 정책과 세계 경제 환경과 어떤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이분들이 그 중견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이뤄내는 데는 물론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이제 한몫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대기업들이 특히 그 창업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통된 그 경영 문화, 어떤 기업 문화의 공통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방금 언급드린 그러한 창업 1세대의 그 분들의 그 기업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면 지금의 우리 경영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이윤 극대화, 이윤 추구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자서전이나 또는 다른 그 어떤 평전이나 기록들을 보면 이분들은 상당한 공인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좋지만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랄까요? 공인의식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은 아예 회사의 그 사실을 사업 보국, 인재 육성 이렇게 이윤 추구라고는 절대로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공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회사의 발전을 통해서 나라 경제에 이바지한다. 근데 이런 그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주영 회장도 초기에는 보면 중화공업 육성에 뭐 대통령과 뭐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그 중화공업을 육성을 하고 현대그룹이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돼야 또 현대그룹이 잘 된다는 얘기도 여러 번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이런 공개된 그 연설이나 발언에서 보면 현대그룹은 대한민국을 부하게 하는 사업은 하지 않겠다. 현대그룹은 대한민국을 강하게 하는 사업에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언급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버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민국의 국력의 바탕이 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육성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이제 이 창업 1세대 기업인들의 그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한 순발력입니다. 그러니까 임기응변이랄까요, 또는 적응력이랄까요, 어떻게 보면 창의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핵심 개념이 그 혁신이거든요. 이노베이션인데, 이분들이 상당한 그 당시에 주어진 환경에서 상당한 이노베이션 능력을 갖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 얘기가 조선이죠. 현대중공업 처음 만들 때 조선소도 없는데 배를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당시로서는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엉뚱한 발상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전혀 엉뚱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를 짓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을 짓는 거거든요. 물에 떠다니는 뭐 건축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현대그룹의 경쟁력의 핵심에 현대건설이라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 생각에는 조선소도 건설이고 배도 건설이면 같이 짓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조선소하고 배를 같이 지어서 실제로 조선소가 준공이 될 때 배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의 전환이었던 것이죠. 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영국에 가서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로 그리스에서 배를 수주를 해서 계약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또 1973년쯤에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베트남에 많이 진출해 있던 우리나라의 건설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이 무너지고 나면 베트남에 나가 있던 수많은 건설 장비와 인력이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좁은 땅에 그 많은 건설 인력과 장비가 어디에 가서 땅을 파고 건물을 짓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베트남 철수 이후에 이제 과잉 설비와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이제 건설 불황이 오게 돼 있었는데, 이미 이분들은 그것을 예측을 하고 그 당시에 석유 파동 이후에 중동에 많은 달러가 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동에 가서 달러를 버는 방법은 건설 계약을 따는 것이다 라고 정부가 한 게 아니고 이미 생존의 위협을 느낀 우리나라의 수많은 건설회사들이, 대림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런 많은 건설회사들이 이미 베트남이 망하기 전에 이미 중동에 진출해서 중동의 오일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그러한 중동 건설 진출을 장려하고 촉진해 준 점도 있지만, 기록을 보면 이미 정부가 중동 건설에 관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건설회사들은, 기업인들은 이미 베트남 이후에 중동이 또 하나의 건설 붐일 거라는 걸 알고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그 상황의 변화에 어떤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 미리 알기 전에 기업인들은 그런 동물적 후각을 가지고 이러한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70년대 초부터 정부가 3차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중화공업을 육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록을 보면 이미 6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선도 기업들이 70년대에 그 중화공업 분야의 투자 내지는 진출 기회를 상당히 가늠하고 엿보고 있었다는 증거가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그룹이 당시에 이제 현대그룹의 핵심 기업이 이제 현대건설이었는데요. 그 현대건설의 기획실에서 기록을 보면 67년에
현대그룹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지 타당성 검토를 했던 흔적이 나오고요. 또 69년에는 조선 사업에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요거는 또 하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말에 그 중동에서 중동 이스라엘 전쟁이 나서 이제 수에즈 운하가 한때 이제 그 마비가 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의 오일 탱커들이 이제 길이 막힌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주영 회장 느낌에는 이렇게 되면 유조선의 대형화가 불가피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조선 붐이 올 거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같이 만드는 이제 이러한 획기적인 조선 산업이 진출하는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또 이병철 회장의 전자산업 진출도 무슨 대한민국의 전자산업 육성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초기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이 전자산업에 특히 반도체 개발에 한 8천억, 당시에 83년 기준으로 한 8천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랬을 때 그 돈의 규모가 사실 삼성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룹 전체 명운을 걸고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뭐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반도체에 이제 삼성이 뛰어드는 그런 모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83년에 지금으로 봐서는 참 우스운 얘기지만 64K D램을 처음으로 자체 개발했는데 그 당시에 기술 격차가 이제 일본과는 한 6년 정도 난다.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정말 예상대로 6년 후에 89년에 16메가 D램을 개발하면서 일본 또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완전히 줄이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선두를 차지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는요. 70년대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정부가 중화공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개발계획에 중화학공업으로 현대그룹이 참여해서 그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이런 자부심과 함께 그 당시 이제 현대그룹이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하게 되죠. 자동차, 조선, 건설 분야에서 아주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형으로 가장 큰 기업이 현대그룹이 됐죠. 근데 이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 중화학공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화학공업에 삼성그룹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이 뭐 나름대로 또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여겨집니다만 그랬다가 80년대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산업에 그 상당히 모험적이고 획기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70년대 중화학공업에 이어서 80년대에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구조 개선을 삼성그룹이 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날 이제 삼성그룹의 사업 영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대그룹을 능가하는 이제 외형 규모를 갖게 된 배경도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70년대는 현대그룹이, 80년대는 삼성그룹이 이렇게 서로 분야를 달리해가면서 그 기업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혁신 의지와 순발력과 어떤 그런 모험 정신이 한국 경제를 여기까지 만들어 온 것이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것이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정부의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바로 그런 일을 감행한 당시 소위 창업 1세대 기업인들의 모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오늘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 하나 중에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상당한 그 자존심, 그리고 서로 대기업 총수들 간의 경쟁의식, 이런 것도 상당히 작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 또
SK그룹의 최 회장, 또 삼성의 이 회장님, 뭐 이런 분들끼리 서로 자기네가 어떤 분야에 진출해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렸고 연매출은 얼마나 키웠고 이런 것을 서로 이제 비교해 가면서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너도 뛰어들고 나도 뛰어들고 뭐 이런 것이 나중에 또 과잉 투자, 중복 투자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경쟁 의식, 그리고 또 굉장히 강한 그 경영권 소유에 대한 집착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가족 경영과 2세, 3세 경영권 세습이라는, 또 어떻게 보면은 무리수를 두고 그것 때문에 국민에게 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분들이 이 일본의 자기 회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한 경영권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가졌다는 증거는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73년도에 현대자동차가 포드사와 이제 합작을 해서 합작법인을 이제 포드 현대 자동차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포드가 요구하기를 포드가 수출하고 있는 지역에는 현대차는 수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경영권에 많은 간섭을 하니까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이런 간섭 받으면서 합작할 필요 없다, 이래서 합작을 포기하고 그 이후 독자적인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이 오늘날 이제 포니로부터 시작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신화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 1991년이죠. 현대자동차가 직접 그 엔진 개발에 나서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미쓰비시로부터 엔진을 도면을 가져다가 특허료를 내고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는데, 직접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제 미쓰비시 쪽에서 상당히 회유를 합니다. 심지어는 도면을 거저 줄 테니 개발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당초 싹을 자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러한 제의를 거부하고 직접 자체 연구소를 만들어서 엔진을 개발했고, 그것이 이제 잘 알려진 알파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 엔진의 모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보면 우리나라의 창업 1세대, 특히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과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두 분이 우리나라의 재계 또는 기업계의 어떤 기업 경영 문화, 또 기업인들의 어떤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경제 발전에 완전히 헌신한 정치적 리더십과 그를 둘러싼 우수한 테크노크라트, 그리고 그 반대편에 그분들 못지않게 경제 발전과 기업 육성에 헌신한 그 창업 1세대 기업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수많은 개도국들이 한국의 경험을 카피해서 자기네들도 좀 그렇게 해보겠다고 노력을 하지만, 바로 이 점이 바로 그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그대로 복사해낼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